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증인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도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핵심 인물들의 예상대로 혐의 부인과 모르쇠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의 막말 설전도 나오면서 새누리당은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박태호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제 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 소식 앞서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보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탄핵 사유 조목조목 제시하는 국회 측에 대통령 측에서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좀 잘못된 거죠. 촛불 민심의 상당 부분은 저는 국민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 민심 중에서 일부 이러한 그 범법 행위를 가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정치 투쟁을 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과거에 보면 뭐 이석기를 석방하라든지 과도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 또 전체 민심을 왜곡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헌재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그 법리 논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그동안에 보도한 행태하고 달리 상당히 많은 시일이 필요하겠구나.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 소추위원단도 좀 긴장을 하고 또 변호인단도 긴장을 하는데 역시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이런 뭐 촛불 집회 등으로 밀리다가 최근에 이제 변호인단이 다 꾸려지고 방어 논리가 세워지면서 이제 법리 논쟁에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고 또 지연 전략으로 가고 출석을 안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 눈에서 보면은 왜 떳떳하게 나와서 증언을 안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보니까 재판장을 본 것보다는 정치 유세장 또는 뭐 종교 집회장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 그 대통령 측 그 대리인단의 그 논리는 보면 법리보다는 정치적 이념 공방에 조금 더 치중하지 않았나. 뭐 어제 놓은 단어 중에 뭐 북한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또 이석기 뭐 석방이라든지 이런 색깔론적인 이념 공세를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조소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그 이 지금 대통령 측 이 대리인단은 이 탄핵 심판을 좀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아마 그 헌재 심판 자체에 상당히 뭡니까 자신들의 우위적인 논리를 갖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옛날 전통적 지지층들에게 대한 이 감정적인 호소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탄핵 심판 이후의 향후 정국까지도 노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다 깐 정치적인 포석을 좀 깔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제 자리에서 뭐 어떤 특검이라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좀 문제 삼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어떤 증거에 대한 뭐랄까요? 그 판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좀 논점을 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제는 첫날이니까 총론적인 그런 자리인데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노무현 정권 때 사정비서관 했다. 그래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된다. 또 윤석열 특검팀장도 정치적인 중립성에 약간 좀 야당 쪽에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을 그래 여론전이라고 보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삼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논리를 왜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념전 같은 이야기를 한 거는 야당에서도 약간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혁명을 해서라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야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 논리를 먼저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법률 논리로 끝나야지 촛불 민심이 뜻대로 안 된다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민중혁명, 혁명이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야당에서 빌미를 준 거나 그런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할 때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적인 선동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뭐 자신이 정치적인 뭐 집회의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라는 재판장에서 법리 대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한 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사실은 뭐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리적인 공방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이렇게 좀 주력하다 보니까 좀 색깔론도 공방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 사실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 이렇게 네. 말을 해서 촛불 집회가 훨씬 더 지금 커졌다 그렇죠. 이런 평가들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런 발언들이 혹시 어떤 영향으로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질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어제 박안철 그 헌재 재판관께서 이 탄핵 소추 부분 그 사유에만 좀 구체적으로 집중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그 아마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 대통령 그 대리인단의 그 주장 자체가 조금 그 좀 이건 우리는 지금 법률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재판을 하는 건데 너무 정치적으로 공방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는 생각을 아마 가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술 자체가 그렇게 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뭐 탄핵 심판 자체를 상당히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의 그것이 어떤 식으로 놓든 간에 결정의 순수성을 좀 더 조금 희석시켜 보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옛날 전통 지지층들에게 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그분들이 좀 그러니까 뭐 지금 소극적인 지지 자세를 보고 있다 한다면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정치적 메시지를 바깥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이념적으로 서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충돌이 더 격화되고 그럴 부분이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정치의 비극이 남남 갈등인데 네. 바로 헌재에서도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도 집회를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집회를 보면 이제 촛불 집회하고 애국 진영 집회하고 지금 거의 대등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지금 프레임으로 형성되고 있고 어제 이제 변호인단하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위원 간의 그런 총론을 들어보면 예. 탄핵 소추위원들은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50분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한 이야기 중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출연을 뇌물로 본다면 네. 대통령 선거 공약을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다 부패하고 뭐 측근들 연루돼가지고 다 뇌물죄로 해당돼야 되냐 이런 논리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방어 논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이런 걸 보면은 이 분단 국가에서 파생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탄핵 재판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유일하게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죠. 윤전추 행정관. 뭐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모르겠다, 잘 기억이 네. 안 나겠다 네. 이야기를 하다가 박 대통령에게 의상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옷값은 대통령에게 받았다. 약간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지금 대통령의 그 옷값 부분은 상당히 그 탄핵 소추 심판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물죄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 지난번 그 TV조선의 그 화면에 보면 예. 최순실 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고영태 씨가 그때 옷값하고 예. 이 지금 가방 값이 한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거액의 액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만약에 대통령이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급을 했다. 최순실 돈으로 지급했다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 그런 그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 돈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대통령 돈이었다고 한다면 네. 소위 말 공동지갑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가 나중에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그 이익을 취한 부분이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취한 거나 진배 없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3자 뇌물죄가 아니라 예. 직접 뇌물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래도 뇌물죄 대통령이 가면 지금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면 또 이 그 최순실 씨가 공동지갑을 썼다고 한다면 직접 뇌물죄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전추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예. 본인은 뭐 대통령이 돈을 받아서 뭐 줬다고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심판소나 아니면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대목이겠죠.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뇌물죄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현재 지금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재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그게 핵심이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네. 윤전추 현직 행정관이더구만요. 3급 행정관이
분명한 이야기 한 가지는 했더구만요. 대통령한테 봉투를 받아서 의상실 비용을 지불했다. 그 이야기는 뭐 사실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뭐 그 이야기까지 이제 부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외에 별도로 혹시 최순실 씨가 사비를 써가지고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확실히 증명이 됐느냐. 과거에 고영태 씨가 뭐 CCTV 찍고 뭐 이러면서 증언한 바를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좀 고영태 씨가 조금 뭐 좀 공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출한 것보다는 뭐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지불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언행을 했습니다만 어제 막상 윤전추 공식 행정관은 예. 자기가 대통령한테 봉투를 받아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려운 법리 논쟁이고 법정에서 가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추측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네. 행적을 좀 밝히라고 헌재에서 네.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어제 윤전추 행정관도 나와서 사실 뭐 대통령하고 그날 오전에 자신이 8시 반쯤 올라갔고 대통령을 9시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대통령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를 밝힐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아직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직 진실을 밝힐 부분이 조금 조금 저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지금 안 내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이 변론기일 때 제일 먼저 지금 내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탄핵소추 중의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국민 생명권 보호를 대통령이 소홀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네. 그 때문에 지금 그 헌재가 내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이 지연 작전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사실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 중에 한 명이었던 조효옥 대위를 예.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례적으로 출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 뭐 때문에 특검이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다 얻을 만한 걸 다 얻고 난 뒤에 조효옥 대위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상당수의 추측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뭘 수사를 했는지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내고 난 뒤에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만약에 밝히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이 정확하게 뭘 수사를 했는지 결과를 다 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특검도 이제 좀 뭐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별도의 그 재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본 게임이 그쪽도 시작이 좀 된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혐의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한 정황도 파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 쪽에서는 뭐 10,000페이지 이상의 자료 중에서 수천 페이지를 공개하면서 예.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 이제 피의자들 앞에서 이걸 인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피의자들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전체적으로 다시 부인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변호인단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짜여지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법리 논쟁에서 방어 논리는 쓴 것 같습니다. 섰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치열하게 보강을 해가지고 네. 더 좀 집요하게 피의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좀 더 법적으로 좀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여튼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세 분의 피의자들이 충분히 좀 잘못을 저질렀다는 개연성은 많이 느껴지네요, 저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법리 논쟁을 지켜보기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특검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게요. 이 모철민 프랑스 대사를 오늘 다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모철민 대사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초창기에 재직을 할 때 앉아 지금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그때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됐다는 것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철민 수석 밑에 있던 김소영 당시 문화비서관은 이 자신이 그걸 갖다가 지금 전달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철민 대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1차 특검에 소환됐을 때 그 혐의를 다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밑에 있던 비서관이
지금 자기는 시인하는 듯한 그런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수석도 모르는데 비서관이 단독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철민 대사를 지금 아마 소환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 만약에 김소영 비서관의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네. 모철민 이 수석으로서는 첫 번째 가능성은 아주 무능해서 몰랐든지 네. 아니면 알았으면서도 지금 위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특검이 사실 그 혐의를 구체적 혐의를 만약에 확인하게 된다면 모철민 대사에게 어떠한 사법적 조치를 할지 지켜볼 대목인가. 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이 재임 기간이 2013년 10월부터 16년 9월까지입니다. 3년이 넘었는데 3명의 수석이 일을 해서 모철민 수석, 송광용 전 수석, 김상률 전 수석. 근데 이제 다른 송광용, 김상률 전 수석이 어떻게 증언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인정은 역시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모철민 수석도 지금 인정을 아직까지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막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검찰에서 자신감 있는 그 정황 증언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그 당시 최근 그 당시 정무수석을 한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이죠. 네. 조윤선 그 당시 정무수석의 밑에서 일했던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 정무수석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한 분만 아니고 비서관 여러 사람을 좀 정황적으로 엮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에 하나 자료나 증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위에 수석들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특검이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을 지금 핵심 당사자로 보고 이제 소환 조사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은 특검 쪽에서는 그 모든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그 1월 1일 날 기자들하고 간담회 때 이 블랙리스트는 자신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진용 장관이 바로 그 간담회 직후에 언론에 뭐라고 제보를 했냐고 하면 자신이 물러나기 직전에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났을 때 그렇죠. 이 지금 블랙리스트가 이렇게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권의 나중에 이 상당히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대통령께서 몰랐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이거 지금 이제 그건데 뭐 지금 유진일 장관 필요하다면 자기가 뭐 정인으로 나서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말씀은 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바로 근데 그럼 실무적으로 총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닐까. 지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보면 이 장이라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장이라는 그 대목에 보면 그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학의 좌파 인사들에 대한 이 뭡니까 이게 지금 투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비서실장의 워딩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밑에 관계자들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 아마 조사를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단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소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윤선 장관도 지금 아마 그 이 소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국정원 개입 부분 아니겠습니까? 매번 정권 때마다 이 국정원의 어떤 개입,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제 문체부를 출입하는 국정원의 정보관 뭐 전무로 이렇게 통칭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청와대로 올리면은 리스트에 별 변동이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증언도 나오고 또 그 당시 이제 정관주 차관이 조윤선 라인하고 어떻게 이제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의 역할이 좀 있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대한민국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국가 이익을 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흐름들이 있으면 사전에 좀 정보를 분석 조율해서 보고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어떤 예술인들의 그런 자율적인 의사 표현권까지 침해를 했다든지 이거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로 국가 이익을 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예술 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표현의 자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또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과연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 국정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월권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가가 좀 적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새누리당 내홍과 관련한 소식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계 맏형이죠. 서청원 의원 설전이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어제 이제까지 이어졌던 설전과 관련해서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악정 종양의 성직자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한 인적 청산의 기준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할복을 이해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할복을 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막말 어떻게 해요? 네? 할복하라고. 목사님이 간접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잘못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비대위원장 성직자고 하는데 당인 줄 알고 내가 왔더니 정치하는 줄 알고 왔더니 이게 서청원 집사님 계신 교회인 것 같다. 뭐 내가 비대위원장 뭐 성직자고 했나 봐 여기. 성직자고 했는데 정치하러 온 사람이 왔으니까 잘못 모셨지 비대위원장 그분의 입장에서 나도 잘못 왔어 여기. 난 성직자고 그러는 줄 알아서 나 안 왔어 여기. 성직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럴 의무가 있는 분인데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대한민국에 그분 한 분 같아요. 성직자를 모셨는데 뭐 인분 얘기를 하시고 할복하라 하시고 뭐 악성동행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막말을 하시고 저도 모시는데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아하 이거 잘못 모셨구나. 네,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뭐 보면 앞서서 얘기할 때 헌법재판소 얘기할 때도 뭐 예수 얘기 나오고요. 네. 뭐 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임명진 목사가 목사님이시니까 네. 이제 서청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아니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목사님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정치 할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임명진 목사는 아니 그럼 여기는 뭐 교회입니까? 뭐 나는 이 성직자로 온 게 아니고 지금 서청원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청원 전 대표가 집사로 있는 교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렇게 이제 비아냥을 하는 장면입니다만은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 두 분 다 친백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이 지금 민심이 상당히 이반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적 청산을 위한 아주 힘든 진통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그렇게 이 국민들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명진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인적 쇄신이라는 그 이 개혁의 칼날을 이제는 걷어들일 수가 없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뭐 강하게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이 일단은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오후 2시죠. 전국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아마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할 모양인데 그 부분도 좀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양반이 서청원 전 대표와 지금 최경환 의원 두 사람으로 지금 좁혀지면서 두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상황이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오후 상황은? 뭐 지금 추세라면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냥 통과될 확률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고 또 많은 친박 의원들이 처음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모셔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서청원 전 대표께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서 아무튼 둘이 밀담을 나눈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서청원 대표가 제일 어른이고 또 임명진 목사님은 제야 인사로서 도덕성을 갖고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경실련 대표를 해온 그런 어떠한 일정 부분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 비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보수상에서 충돌을 하고 있느냐. 예. 그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명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많은 당원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분이 성직자로서 도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과연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보수 노선과 보수 이념에 대해서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통과는 시켰어요, 일단. 왜냐하면 친박 의원들 동의했기 때문에. 통과된 다음에 저렇게 또 파열음이 나오고 서청원 전 대표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처음부터 뭐가 좀 부적절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정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을 가다듬고 임 목사님은 임 목사님 나름대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가장 큰 책무가 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소 대표님도 왜 그럼 그런 분을 추천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반성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저게 진짜 싸움이냐 아니면 좀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정치적 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 쇼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들은 주고받지는 않죠. 지금 뭐 그 서청원 전 대표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임명진 이 비대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단어들이 서로의 가슴에 상당히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치적 퍼포먼스로 한다기보다는 아마 지금 그 서청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전에서 조금 밀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내에 지금 이제 그 고립되는 분위기가 왜 생겼느냐. 지금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정현 당대표가 일단 탈당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선 의원들 또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 국무위원을 지냈던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모든 자신의 그 지위를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인 임명진 목사에게 다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두 사람, 그러니까 이거 서청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어떤 거침없는 행보를 두고요.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때, 4월 총선 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랑 비교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권한을 일임 받았고 뭐 들리는 말에 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남아 있는 뭐 90여 명의 의원 중에 한 40명이 이임 수표를 쓸 정도로 자기 운명을 맡게 신문은 심지어는 홍문종 친박 의원까지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 거 보면 네.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국회의원 40~50명의 생사야탈권을 본인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이상 막강한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명진 위원장께서는 전에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런 사례를 잘 참고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행동 안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확보하려고 노선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비대위원들이 어떻게 인선이 됐는지 그걸 보면 조금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군요. 비대위원 인선한 그런 연역 중에서 이제 그 친박의 핵심적인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어떤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좀 임명진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쪽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당연히 내용이 수습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또 임명진 목사님처럼 보수 색깔과는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내용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비대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되는지 안 알려져 가지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야권 내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좀 한창입니다. 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뭐 그 지금 선거 연령 인하는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선거 연령 인하는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지난 뭐 총선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 앞서도 선거 때마다 지금 노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지 않습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19세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지금 하미는 옵니다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2개국은 전부 다 18세라는 거죠. 지금 뭐 지금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18세부터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18세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젊은 층들의 그런 정치 참여를
그러니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에 촛불 민심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젊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앞장서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순수한 그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지금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뭐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고 그 여부를 떠나서 네. 그 국제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특수한 면이 많이 있죠. 전 세계 민주주의 하는 나라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입시제들 보면은 고3들이 정말로 그 입시 때문에 모든 걸 걸고 말이죠. 부모님까지 모든 걸 투자해서 하는 시점에 과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에 갈 수 있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보수신당이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 교수님 말씀에 전 세계적인 추세는 18세 정도면 정말 성년이고 그래도 나라 일에 대해서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당장 지금 올해 대선에 결론을 낼 게 아니고 예, 예. 어차피 오래전에 논쟁이 있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번 대선은 너무 급하잖아요. 왜 또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개헌이 급합니다. 제가 보기엔 개헌은 빨리 이 문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꼭 선거 임박해갖고 이런 얘기 해놓고 꼭 또 선거 끝나면 또 유야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이제 이 선거 연령 인하는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이 주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하죠. 합의가 필요하죠.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안 된다는 뭐 이거 논리는 저는 뭐 언제든지 지금 뭐 사실은 항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당도 했겠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평시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뭐가 급해서 그 이야기 하는데 당신들 결국 당신 유리하려고 지금 국가적인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거 안 하고 그거부터 당신들 유리한 것만 하자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았던 게 네. 그간의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촛불 민심에서 나타났듯이 이 청소년들이 정유라의 그런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라는 이런 데 대해서 가장 분노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결국 이 촉발시킨 가장 큰 이 뭡니까 이 공을 세웠던 척은 이화여대 학생들입니다. 네.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화여대 학생들 중에 1학년짜리들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금 만 19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이 그런 학생들이 충분하게 올바른 판단으로 이 자신들이 정치적인 이 권리를 행사하는 장면을 다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번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촛불 전국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오히려 더 장년층들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만 또 뭐 고3 학생들의 입시 그것만으로 판단할 문제냐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나서 결국은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는 건데 네. 19세, 18세 그들이 고민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아마 정치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해서 정치적인 그런 집행 과정에 정책으로 만드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보수당들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단지 이제 그 만 18세 해당되는 게 대학교 1학년이면은 예를 들면 잠정정으로 좀 투표를 하게 하고 고3에서 맨날 공부하는 학생이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 부분은 좀 유보해가지고 네. 대학생이 대학생이 되면 된다면 좀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보완적인 카드도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아니 근데 그 투표의 그 4대 선거 원칙 중에 보통 선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누구나 다 한 표 어느 일정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학력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나요? 또 다른 그런 면이 논란이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네. 있겠군요. 근데 고3들이 이제 우리나라 저도 이제 고3 이렇게 수험생을 보니까 정말로 뭐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 입시하는데 모든 걸 걸고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거기에다만 집중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정치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불리 좀 대선에 그 젊은 층들의 유권자들이 늘어나면 야당이 유리하고 뭐 이런 논란, 정치 공방 때문에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 합의가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장기적인 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그렇죠. 좀 정리를 할 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